지금 꿈틀꿈틀 거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향을 위로 이제 힘차게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인데요. 연초하고 중반까지만 해도 바이오텍 중심으로는 그래도 상승 흐름들이 미국 중심으로 상당히 나타났고요.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그 올랐던 상승분을 바이오텍은 전부 다 겨내는 그런 어,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빅파마들은 연초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연초 대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면은 20년부터 이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한 2년 정도를 빅파마들은 계속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바이오텍은 한 1년 반 정도 떨어지고 올 초에 계속 횡보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그 저점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이오텍에게는 자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금리가 정점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시각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텍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런 시각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그 벤처 캐피탈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폭 있었습니다. 매니저들을 좀 가려서 들어온 게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신규의 매니저보다는 과거부터 쭉 성과를 잘 냈던 그런 펀드 매니저들, 연륜 있는 펀드 매니저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모였다라는 거고요. 자금 유입 규모를 보면 2021년도에 가장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상반기만 보면은 2021년을 압도하는 어, 그런 자금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급감을 했다가 올해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인 자금을 매니저들이 쉽사리 이제 자금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꼭 쥐고 아주 명확한 사인이 나오기 전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자금은 풍부하게 모인 상황, 그러나 투자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이 좀처럼 유입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들의 자금 고갈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자금 상황이 조금 개선된 다음에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미뤘던 그런 회사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는 그런 음,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사인을 기다린다는 거군요. 뭔가 그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 거시지표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기업의 중간 성과 뭐 이런 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금리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점, 그 다음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음,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네.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바이오 투자는 점점 더 지연되는 걸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금리 하락은 내년 2분기부터는 시작이 된다라고 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은 이제 더 늦추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상황을 보면은 경제가 탄탄한 게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의해서 음, 각국의 주요 산업들, 아주 그 돈이 되는 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 수요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용도 굉장히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 따라서 타 국가와 미국과의 그런 경기적인 괴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물가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근원 물가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씩 떨어지는 사인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도 그런 사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금리 수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리 수준은 정점 수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느 시점부터 금리가 하락할 것이냐라는 컨센서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금리의 정점이 좀 눈에 보이면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빅파마, 뭐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뭐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다거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 미국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혁신적인 치료제를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크리스퍼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겸상적혈구 치료제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내년에 또 베타 지중해성 빈혈 치료제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 편집 치료제죠.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제가 제대로 하나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빅파마에 주는 그런 의미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면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아주 혁신적인 치료제들의 임상 진행이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FDA에서 좀 더 까다롭게 그런 안전성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인텔리아의 임상 진행 현황이라든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임상 진행 현황을 보더라도 조금씩 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그 치료제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 주는 사인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빅파마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팔고 있는 유일한 회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이 두 회사가 저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 왔었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 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암젠이라는 빅파마는 허라이전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상당히 내용이 심했었습니다. 대립이 심했었습니다. 이게 그 허라이전이라는 회사가 그 안근병증 치료제라는 테페자라는 그 중요한 치료제, 독점력이 강한 치료제를 들고 있고 또 크리스텍사라는 통풍 치료제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젠이 인수한다 그러면 이 독점력이 강한 두 치료제까지 가져오면서 시장에 끼워 팔기를 할 거다. 중요한 두 독점력 있는 치료제를 팔면서 다른 치료제까지 다 끼워 팔기 할 거다. 네. 그런 점이 우려돼서 합병을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이제 인수합병이 종결이 됐거든요. 결국했습니다. 그래서 암젠도 합병이 끝남에 따라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버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낭성 섬유증이라는 아주 그 희귀 질환인데 전 세계에서 거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의 이제 그 성장성이 상당히 그 확보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향후에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젠이라는 미국의 ADC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지금 계약을 체결한 화이자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아직까지는 FTC에 의해서 이 거래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배당도 5%씩이나 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네. 그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기업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막 바이오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리커전 네. 회사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AI 관련한 회사들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확장성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장성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해외 빅파마하고의 그런 협업, 그러면서 대규모 그런 선급금을 받는 그런 이제 해외로의 진출 현황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리커전이라든가 또 슈레딩거라든가 엑센시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잘 하고 있지만 그런 회사들도 아직까지도 이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조하셔서 국내 업체들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크리스퍼 기술 네, 그쪽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는 거네요. 네, 그 맞습니다. 바이오텍 중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빅파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진짜 미디어에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조용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 이 위고비 때문에 다이어트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다 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 음식을 조절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을 1년 반 정도 먹으면은 간단하게 15% 정도의 체중을 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약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점 때문에 다이어트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발표한 거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 중에 최대 업체인 월마트가 위고비를 치료받고 있는 즉 GLP-1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구매자가 와서 그 장바구니에 담는 그런 물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건 가지수도 줄어들거나 칼로리가 확 줄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패턴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식욕 부진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포만감을 주는 거거든요. 덜 먹어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피자라든가 또 햄버거 이런 걸 먹을 때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데 코카콜라의 그 주가도 상당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 다 일단은 음식료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들은 벌써부터 건강식품 쪽이나 아니면은 그 포장을 소형 포장으로 줄이는 전략이라든가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약물들의 지금 그 적응증 확장이 대단히 눈에 띄는데요. 며칠 전에 신장 치료제로도 승인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IDMC 즉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가 임상을 중단해도 좋다. 즉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니 임상을 중단하고 그 데이터로 신약 승인을 신청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에 그 데이터는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신장 치료제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로서도 임상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찌됐건 그 연말에 있는 이 GLP-1 계열 약물의 자해라든가 자살 충동 같은 이 부작용 이슈만 잘 넘긴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큰 고비라든가 리스크 요인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GLP-1 관련한 이 부작용은 처음에는 축소되었었는데 점점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이걸 전방위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그 GLP-1 계열 약물들은 모두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결과가 12월 초 정도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GLP 원계열로 통해서 막 신장까지도 당뇨, 비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 주가는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약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비만 치료제로도 아주 대박인데 다른 적응증으로도 확장되면서 더 큰 매출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요.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르면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미약품도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이 물질은 그 사노피에 1조 3천억 원에 수출을 했다가 반환된 물질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환되면은 물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데이터 나온 걸 보면은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될 는 비율은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이상은 회사 내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것도 조직의 변화겠네요. CEO가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연구 개발 방향이 전체 다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그 약물의 구조조정 아니면은 그 개발의 그런 선순위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면서 약물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약물을 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반환한다. 이거는 그 사이에 무슨 약물의 치료 효과를 더 검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가자마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됐다. 이거는 내부 사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물질을 가지고 특히 여기에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라는 그런 반감기를 늘리는 그런 기술이 접목된 치료제로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LP-1 계열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임상 3상에 진입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임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상업화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임상이고 특히나 그 비만의 체형이 서구하고 아시아인하고 좀 다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비만, 이제 한국 같은 아시아에서는 그 복부 비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한국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바이오도 미국 바이오만큼 뭐 자금 조달이나 뭐 연구 개발에 있어서 네. 그런 게 조금 윤택한가요? 임상 3상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십 개에서 1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우 아무리 이제 중형 대형 업체라 그래도 한계를 끌고 나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처럼 물질을 뭐 얀센에 수출해서 얀센이 임상 3상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미디어에 나오는 게 그 항체 약물 접합이라고 해서 ADC 기술이 또 시장 내 관심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 ADC 기술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A라는 것은 항체를 뜻합니다. 네.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약물. 그러니까 약간 폭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항체가 타겟하는 부위로 정확하게 찾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항체가. 그리고 약물이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의 짝이 되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링커가 그 사이에 붙게 됩니다. 근데 항체라는 것은 용어가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짝이.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원은 뭐냐면 우리가 타겟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체는 이 항원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항원에는 A-라는 항체가 가서 붙습니다. 네. B-가 절대 가서 붙질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항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항원을 찾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ADC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적으로 암만 골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겉표면에 나 있는 그 단백질이 바로 항원 역할을 하고요. 그 항원에 정확히 달라붙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만든 이 항체가 되겠고요. 그 항체에 약물을 결합해서 정확히 그 암세포로 들어가서 약물이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AD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중, 즉 정맥 주사로 맞았을 때 혈관을 흐르면서 그 링커가 파괴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단히 달라붙어 있다가 암세포, 즉 항원과 결합했을 때 그 내부에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화학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화학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ADC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ADC 기술도 시장의 규모가 큰가요? 대단히 크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77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30년이 되면 4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배 성장하는 거니까요. 뭐 거의 매년 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기업은 어디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화이자가 살려고 했던 그 시젠 같은 회사가 인수 대상으로 해서 벌써 인수가 되었고요. 일본에 있는 다이치 상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빨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콘주얼이라는 아까 링커하고 약물을 결합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화학 기반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자금력이라든가 또 CEO,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에서 유방암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으로는 임상 1, 2상 고형암에 대해서 임상 1, 2상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적은 약물로 경쟁 상대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적은 효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 임상이 조금씩 늦습니다. 그래서 늦긴 하지만 치료 효과에서는 해볼 만하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 레고캠 바이오, 화이자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도 괜찮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제 사봐도 좋다, 사볼 만하다 그런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뇌와 관련해서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요. 또 그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도입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현황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암 치료제보다도 더 중요한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억력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거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나쁜 질병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레켄비라는 이제 바이오젠하고 일본의 에이자이가 만든 치료제가 가속 승인 받았다가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치료제가 하나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 치료제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알츠하이머 증상을 진행되는 것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네. 역전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되게 될 것 같고요.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치료가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료제가 그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이 연말에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들 치료제의 기전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바깥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들이 자꾸 그 엉켜서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엉켜서 있는데요. 이 물질을 제거하는 기전들입니다. 이 물질을 제거하면 알츠하이머 치료 증상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치료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경세포 안에 있는 그 미세소간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타우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 신경세포 안에서 뭉치는 그 덩어리져 있는 것들을 그 떼어내는 없애는 그런 기전으로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 이 두 개의 병적인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레켄비 이제 말씀 주신 이 레켄비를 이제 치료를 받는 데에도 굉장히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이 레켄비는 부작용도 이제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아포의 E4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더 이제 위험이 큽니다. 부작용이 그러니까 뇌부종이라든가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알츠하이머 진단까지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 이 레켄비의 치료제가 26,500달러로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진단 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굉장히 약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급여를 받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단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30개 그 병원에서 20개 병원이 이제 레켄비를 치료할 수 있겠다. 네. 모든 과정을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다. 10곳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10개 병원은 앞으로 이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레켄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합니다. 네.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진단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환자를 유도하는 그런 좀 더 세심한 그런 환자 대응 그런 능력이 상업화하는 데는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뷰노가 그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좀 조기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레켄비라든가 도나네밥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런 그 약들은 임상 결과들을 보면은 조금 더 초기에 네. 그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훨씬 더 약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역전시키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진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진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기 진단 수요가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뷰노 같은 경우에도 이 딥브레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그런 대형 회사들과 그런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이제 그 큰 기업이는 미국의 바이오젠 같은 회사가 될 수 있고요. 에이자이 같은 회사가 선두주자다 지금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그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까지 잘 하고 있어서 향후에 더 돋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 두 가지에 겹쳐 있는 그런 빅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닛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고공행진하던 루닛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의 이유 또 현재 루닛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초 제가 이제 처음에 루닛을 말씀드릴 때 타겟 프라이스를 2조 가까이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 그 사이를 봤습니다. 그것은 루니스코프의 향후 이제 매출 추정 한 5년 후 추정에다가 한 8배를 곱한 8배라는 것은 상당한 이제 프리미엄을 준 거고요.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줄만하다 이 회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게 빠지는 거냐 아니면 정상화되는 거냐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루닛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루닛 인사이트, 그 다음에 루닛 스코프,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암 치료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그 국제적인 그런 의료기기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매출도 잘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루니스코프 관련해서는 많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루니스코프가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상증자를 통한 그 거대한 기업으로의 성장 이런 비전을 이제 회사가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AI 기업 중에서 루닛만의 경쟁력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 회사는 초기부터 이제 설립 초기부터 남달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AI의 기술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초기부터 의사가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 엑스레이 진단한 영상을 직접 이제 검토를 하면서 데이터셋 가공에 참여를 했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 전문가와 의사라는 전문가가 합쳐져서 이제 대단한 제품이 나왔고 그게 글로벌리 팔려 나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하고 연결된 건데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라는 건 아까 그런 그 두 가지의 경쟁력을 갖고 진단 치료제이기 때문에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확도입니다. 진단에 남들보다 뛰어난 정확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논문으로 내고 발표를 계속 함으로써 이름을 날리고 그래서 협업을 해서 마케팅을 글로벌리 하겠다. 그리고 해외 인력들을 뽑아서 글로벌 마케팅을 직접 하겠다. 이런 것을 초기부터 구상하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회사하고는 차별화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혜진 대표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 넥스트 루닛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는데 그것은 해외 매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분기 실적마다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AI를 포함한 그런 주요 기업들 중에서 해외 매출이 루니처럼 뭐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꾸준하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뷰노도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과 협업을 체결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모습을 해외 매출이 빨리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제 시가총액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대형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올해 글로벌 빅파마들과 대규모 장기 계약을 잇따라 맺으면서 수주 신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실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너무나도 잘 하고 있죠. 수주도 잘 하고 있고 벌써 이제 2조 7천억 원의 수주도 했고 매출도 그 두 번씩이나 상향 조정을 해서 3조 6천억 원대로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공장 가동률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수주를 받을 때도 그냥 임상 관련한 그런 수주가 아니라 완제품 관련한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올해만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바티스라든가 또 화이자 같은 그런 회사들로부터 1,000억 이상의 그런 큰 규모의 수주를 연이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회사는 흔들림 없이 글로벌리 가장 큰 캐파 그 다음에 그 납기를 제대로 맞춰주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또 품질면 이런 세 가지 모든 게 아우러지면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향후에 18만 리터짜리 이제 5공장이 증설되면서 2027년도에 이제 공장을 열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꾸준하게 매출액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환율까지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셀트리온은 좀 어떤가요? 셀트리온은 그 인수 합병이 무난히 진행이 되는 것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료가 되어야지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M&A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M&A가 되고 나면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겠나요? 저는 네. 바이오를 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그런 주식들이 대단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유한양행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한양행과 같은 치료제들, 렉나자 같은 치료제가 블록버스터가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블록버스터를 뭐 우리가 전적으로 임상 3상까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협업을 해서 물질이 나왔고 그로부터 뭐 이제 내년 이후에 수천억 원의 돈이 매년 유입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다음번에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 개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내 바이오텍들 특히 신약 개발을 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나온 업체들 뭐 크리스퍼라든가 빅파마 중에서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버텍스라든가 화이자들 이런 회사들, 암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아까 나왔던 레고캠 바이오, 또 한미약품, 네. 또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금은 한 어느 정도 가져가 있을까요?
현금이요. 네. 지금 주가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내년 그 2분기부터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두 분기 정도 더 연장이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이제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가급적 줄이고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담아 놓는 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거를 주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은 테크 업체라 그러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던 그 논지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이 바이오 산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다른 테크라든가 다른 산업들, 뭐 농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후라든가 아니면 다른 테크를 통해서 우리 뭐 인간에게 이렇게 뭐 뉴럴링크 같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모든 테크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잘 뜯어보면 그 안에 바이오를 연구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의 그런 그 융합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또 유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환율까지 또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이 지표들이 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또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수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거죠. 그래서 리스크도 크지만 또 그 반대로 또 이익을 챙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바이오 리서치의 이혜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